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얼마 전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에 1차 라인업이 발표됐습니다. 싸이, 이적, 넬 이렇게 쟁쟁한 국내 아티스트들이 포진을 했고요. 역시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건 바로 헤드라이너겠죠. 마룬5가 선정이 됐습니다. 마룬5의 국내 인기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엄청난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룬5는 공연 수익이 어마어마하기로 유명합니다. 올해 빌보드 매거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마룬5는 2013년 한 해 동안만 1,7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억 원의 공연 수익을 올렸습니다. 공연 수익만 이러니까 음원과 앨범 판매 수익을 합친 금액은 더 대단하겠죠. 모두 합하면 무려 2,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2013년 한 해에만 말이죠. 이렇게 수익이 많다는 건 그만큼 대중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도 수많은 히트곡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만한 수익을 거두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마룬5의 곡을 들을 건데요. 워낙 한국에서 유명하고 히트곡도 많으니까 이번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곡을 제가 하나 추천할까 합니다. Just a Feeling이라는 곡입니다. Bathed in sunlight by the bathroom door. You said you wish you did not love me anymore. You left your flowers in the backseat of my car. The things we said and did have left permanent scars. Obsessed, depressed at the same time. I can't even walk in a straight line. No sunshine, no sunshine, no sunshine. She cries. This is more than goodbye. When I look into your eyes, you're not even there. It's just a feeling, just a feeling, just a feeling that I have. Just a feeling, just a feeling that I have. Oh yeah. You're low, you lost control and you're wanting back. You may not believe me, but I gave you all I had. Undress, confess that you're still mine. I roll around in a bed full of tears and I'm still lying in the dark. No sunshine, no sunshine, no sunshine. She cries. This is more than goodbye. When I look into your eyes, you're not even there. Yeah. It's just a feeling, just a feeling, just a feeling that I have. Just a feeling, just a feeling that I have.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융당국이요. KB금융의 최고 경영진들에게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카드사 정보 유출, 도쿄지점 비리 이런 금융사고라든지 또 최근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우 국민은행장의 4분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좀 엄정하게 다루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았던 금융지주라는 은행 지배구조 에 대한 무용론까지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KB금융 사태 그리고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토론회 가지셨던 것 같은데. 네네. 네. 논의가 좀 잘 되셨나요? 예,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많이 이제 좀 모아졌고요. 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네.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조치만으로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고 관행과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자. 뭐 이런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좀 뿌리가 깊은 문제다라는 점을 인식을 같이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징계는 일단 금감원에서 중징계 수준으로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게 아마 26일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죠? 네. 네, 그때 정해질 텐데 중징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징계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결국은 네. 이제 이분들이 다 이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 경징계다 중징계다를 떠나서 앞선 사태를 보더라도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앞선 사태의 대표적인 경우가 네. 이제 신한지주 회사 회장인 나흥천 회장, 예. 사장, 그다음에 신한은행장 이 삼각관계에서 생겼던 문제가 있었는데 벌써 결국 4년 관련자 전 다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관련자 다 물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뭐 그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성, 그다음에 기업 평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이제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모두 물러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러나는 게 최선일까요? 물론 이제 예.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오히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첫 그렇기 단추로. 때문에 예. 최선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런 어떤 단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신한은행 사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한지주 사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근데 다 물러나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또 신상훈 전 사장이 복직시켜달라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그러니까 신한 사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네. 사실은 당사자가 물러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우에는 당사자의 거취 문제는 뭐 물론 이건 이제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네. 다 끝났다 이렇게 하고 예. 또 넘어가면 이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심지어 이제 국민은행만 보더라도 옛날에 이제 황영기 강정원 네.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어윤대 회장과 사회이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네. 이런 갈등이 계속 자그마한 것들은 있어 왔거든요. 요번처럼 그렇죠. 이렇게 겉으로 명시적으로 불거진 거는 오랜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앞으로 구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뿌리를 뽑고 바꿔야 되잖아요, 토양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그러니까 뿌리가 되겠네요. 가장 네. 큰 문제점은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여기 복합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금융 분야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에 존재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예.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금융 분야 낙하산 문제 같으면 이제 그 국민은행이나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데 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고 나서 사실상 정부 또는 이제 정치권이 거의 언제나 낙하산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직 내 줄서기, 눈치 보기, 경쟁자 제거하기, 무사 안일주의, 네. 뭐 패배주의, 부패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인데요. 자회사인 은행의 의사결정을 은행이 하도록 할 거냐, 네. 지주회사가 개입할 거냐, 거기에 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개입하고 저 사람도 개입하고 하니까 갈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주회사 체제로 해서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의사결정은 위에서 이루어지고 네. 자꾸 밑에는 그러니까 책임은 주되 권한은 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낙하산 인사도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네. 금융 분야에 낙하산 인사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낙하산 인사는 이제 저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 힘센 사람이 꿀단지를 먹는 게임의 표현이다. 예.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금융산업은 꿀단지가 많은 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불안전 경쟁을 하는 시장이고요. 네. 정부가 꿀단지가 있더라도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아주죠. 진입에 관해서 예. 인허가라는 형태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꿀단지는 생기는 거고 그거를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뺏어먹는 경쟁을 하는 건데 누가 힘이 있느냐 하면 정치권이 하나 힘이 있고 모피아가 힘이 있는 거죠. 네. 금융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법령 재개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융기관에 관한 생사 여탈권을 손에 잡고서 이제 서로가 꿀단지를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회장, 감사 뭐 네. 이런 형태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꿀단지를 정부가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낙하산을 막는 방법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네. 얘기를 많이 아침에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되겠고요. 저는 우선 금융기관에 무자격자가 내려오는 거는 적어도 막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금융 분야에 관해서 적어도 한 3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 분야라는 걸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뭐 너무 제약적이지 않도록 할 여지는 있고 이런 경우 이제 그야말로 정치권에서만 있다가 금융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오는 거는 적어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그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혹은 감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CEO하고 감사인데요. 이 사람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바깥의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 퇴직자들이 지금 이제 공직자윤리법 같은 거를 강화하고 그러면 이제 막바로 들어갈 수가 가는 길이 자꾸 막힐 텐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로펌이나 뭐 컨설팅 펌이나 네.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로 은밀히 들어가서 뭐 고문, 자문 이런 타이틀 잡고 로비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 분야의 로비스트는 사전 등록제를 하자. 네. 뭐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을 했고 이제 또 하나 나온 거는 이제 임원 추천과 관련해서 여러 형태의 추천위원회들이 있는데 예. 그것이 현재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의 내용을 다 공개하고 네. 거기에 어떤 직능 대표나 외부의 대표, 노동계나 뭐 시민사회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네.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선한 내용 중에 하나는 로펌 고문으로 가셨던 분의 쓰리 쿠션을 막자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예.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예.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네. 예, 쓰리 쿠션인 것 같아서요. 좀 네, 막아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주회사, 일반 지주회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금융지주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금융지주회사 내에 여러 자회사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지주회사 같으면 뭐 일반 지주회사 내에도 뭐 자회사 간의 불균형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여러 자회사 간의 업무 협력, 네. 이제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렇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은행이 90%예요. 뭐 어떤 회사는 뭐 80%가 어떤 회사는 95%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은행이 다다. 네. 그리고 시너지라는 게 서로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눠 먹거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카드사가 이제 정보 공유 형태로 갖다 쓰거나 보험사가 고객 정보 공유 형태로 갖다 써서 보험 영업하거나 뭐 이런 좀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은행을 지배하느냐가 핵심적인 이제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지주회사 회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큰 이제 이익 창출 기구인 은행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은행을 네. 통제하지 못하는 지주회사 회장은 껍데기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장은 내가 은행장인데 이러면서 이제 뭐 구조적으로 둘 사이의 갈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요, 이 금융지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을 손에 쥐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부에서 얘기되는 금융지주를 다시 없애자라는 게 다소 과격한 주장이기는 한데 그런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제 이거는 참 보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예. 이제 분명히 과격한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 대상까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주회사 체제 도입 자체를요? 도입 자체를. 예. 예.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과거의 지주회사 체제라는 게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적당히 은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사실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주사 밑에 계속 붙이고 합병하고 이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또 있었고 이제 대주주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한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또 깔려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네. 이걸 무조건 없애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금융기관의 겸업화 그리고 대형화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건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너지 네. 그리고 대형화 이런 거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를 해서 그럼 겸업화 잘 됐냐 대형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에 따라서 그게 결론이 그렇다고 나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다. 겸업화 뭐 잘 안 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과격한 해결책. 예를 들면 뭐 앞으로는 지주사 전환을 힘들게 해준다든지 기존 지주사라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이제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과격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도 모아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제 의원실 정무위 그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 지주사 체제, 금융지주사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분야 얘기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외국의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었죠. 뭐 시티라든지 이런 데들도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은 이제 미국적인 시스템과 유럽적인 시스템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쪽 시스템은 겸업화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입장을 정립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은행업과 증권업 간의 겸업을 금지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겸업화의 이익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회사별로는 전업을 하고 지주회사 차원에서 겸업을 한다라는 형태로 사회적 합의가 정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겸업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나 감독당국의 생각도 일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미국식 시스템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겸업도 제대로 안 되고 전업도 안 되고 어정쩡한 상태가 됐고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신재은 위원장이 밖에 나가서 영업하는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겸업화를 허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을 막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겸업화나 대형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먼저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주 회사의 도입 자체가 또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한 주간 주요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가 마련이 돼 있고요. 또 경제 주치의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경제 주치의는 세무상담입니다. 임대소득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또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 페이스북 있는 거 아시죠? YTN 라디오 이코노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 청취자분들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채권단입니다. 요즘 뉴스에 채권단이 기업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거나 채권단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재촉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채권단은 한마디로 그 기업에 받을 돈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돈을 떼일 것 같으면 자기네끼리 미리 모여서 채권단을 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채권이 가장 많은 기관이 주채권은행이 돼서 채권단을 소집하는데요. 정책적으로 기업 대출을 많이 하는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단은 기업을 평가해서 기업이 살아날 것 같으면 추가 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채권단이 기업을 포기하면 기업은 법정관리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정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종을 했나 봐요. 결국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카드를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인. 아주 이례적이죠. 예, 그런 정책이고 또 과감한 그런 정책인데. 네. 일단 마이너스 예금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그 여유자금을 예치할 때 기존에는 그러니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돈을 맡기면서도 일종의 보관료. 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벌금을 내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 정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중은행이 여윳돈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대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 네. 이런 의미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이 왜 이런 정책을 하게 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디플레이션 문제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로 떨어질 만큼 그렇게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다. 그렇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극심한 그 디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공포의식이 좀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 유럽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를 보면 뭐 0.5% 그리고 올해 내내 뭐 0.7%에 불과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좀 급선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환율 문제입니다. 네. 지금 유로화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투자 자금이 유럽으로 몰려와서 올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의 어떤 그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좀 돈을 많이 풀게 해서 유로화 가치를 좀 낮춰보자. 그래서 유럽의 수출 경쟁력을 좀 회복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기준금리도 내렸고요. 또 마이너스 예금금리 정책도 폈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해본 걸까요? 아니면 더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요번에 이제 한 거 말고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양적 완화. 미국과 일본이 했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돈을 3번이나 이제 풀었고, 네.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한다고 해서 돈을 풀었고, 유럽도 지금 금리를 내리고 다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고, 지금 금리 인하를 말씀하셨는데 유럽 그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0.15%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제로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이용한 통화 정책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후의 정책인 양적 완화를 좀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EU 법상 지금 회원국 국채를 중앙은행에 매입하는 게 사실상 불법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되는 게 좀 있고,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CB가 QE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유럽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사실 잘 몰랐고요. 또 다들 저성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걸 규정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미국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계 최대의 채권 펀드라고 하는 핌코가 용어를 하나 만든 게 뉴 노멀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고성장 고금리 시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저성장과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뉴 노멀이 있었고요. 근데 이 핌코가 요즘에 뉴 노멀이 아니라 뉴 뉴트럴이라는 그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 게, 앞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앞서 ECB나 미국, 유럽, 일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게 뉴 뉴트럴 시대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 노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 뉴 노멀과 좀 비슷한데, 이 노멀이라는 말이 이제 기준이라는 말인데, 기준 자체가 없는 시대가 올 거다. 노 노멀. 그래서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더 큰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말이 이제 노 노멀이고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또 미국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르지 못하고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나온 말이고요. 요것과 이제 반대되는 말이 올드 노멀이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고성장과 고소비, 고금리, 이런 그 경제가 활기를 띠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걸 올드 노멀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런 뉴 노멀, 뉴 뉴트럴을 빨리 좀 극복을 해서 과거처럼 좋았던 시절,
올드 노멀이 귀환하기를 예. 바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죠? 올드 노멀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예, 그렇게 와야 또 경제 회복, 세계 경제도 좋아지고 좋은 날이 네.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워렌 버핏이 계속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팔잖아요, 경매로. 예. 네네. 올해도 했다고 하던데 얼마에 팔렸어요? 예, 올해는 22억 원에 이제 낙찰이 됐고요. 예. 이제 작년에는 10억 원 정도 네. 낙찰이 됐는데 이거보다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거고 역대 최고액은 35억 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누가 샀죠? 네? 누가 샀죠, 이번에는요? 요거는 예. 이제 그 싱가포르의 앤디 차라는 그 예.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개인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 앤디 차는 앞으로 7명의 친구를 대동을 하고 네. 버핏과 점심을 할 수 있고요. 뉴욕 맨하탄의 유명한 그 스테이크 식당인 스미드 앤 월런스키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버핏에게서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돌아가는 얘기부터 또 일상생활 또 투자자로서의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듣는다고 하는데 네. 과거에 이 버핏과의 점심을 했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았다고 하고요. 버핏의 통찰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일단 이 버핏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돈을 받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돈은 버핏이 다 갖는 게 아니라 그 빈민 구호 재단인 글라이드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얼마를 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좀 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기부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그 버냉키 의장도 연준 의장도 최근에 일반인과 점심을 하면서 네. 7천만 원 가량 이런 걸 이제 자선 경매를 했고 뭐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도 뭐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같이 그 전 세계 부자들을 상대로 그 재산을 기부하자는 그런 운동을 또 네. 주도한 걸로 유명한 그런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정말 이 자선, 기부라는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이 요즘 많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벌어야지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뭐 이제 1대 99라고 이제 양극화가 요즘 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세금을 올려서 해결할 거냐 네. 아니면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해결할 거냐 이게 이 철학적으로 큰 문제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두 가지 다 되면 좋겠지만 일단 그 1%에 속하는 부자들이 많이 기부를 하는 것 네.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키친 배친이에요.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경제 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무 상담을 하는데요. 유재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죠. 아유, 반갑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네. 세금 상담 더 잘해주셔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 중에는요. 일단 네. 그 부동산 선진화 방안 이래가지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2월 26일 네. 했었는데 이게 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조세 정책이 예. 작년부터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시장 예. 죄송합니다만 네.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네네. 종목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선 단편적으로 던져놓고 시장이 네. 동요하니까 한 발
후퇴하는 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정책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시장이 일단 부신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만약에 이게 후퇴하고 뭐 보완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먹히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한 번 물린다라고 했다가 세금을 네.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면 네. 다음번에 또 과세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예. 안 믿게 되잖아요. 예, 이 조세 예. 세금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 일관성이 조세의 정책이 그럼요. 필요할 예. 텐데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임대소득에 과세하겠다 그래서 월세 받으시는 분들 많이 긴장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월세에 대해서는 네. 기존부터도 이제 과세가 했었지 않습니까? 네. 주택자에서. 근데 이제 가장 동료가 컸던 거는 우리 주택 임대 시장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전세 보증금이 대체로 이제 네. 요즘 월세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기존에는 3주택 이상 그것도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었는데 네. 이걸 2주택자도 하겠다. 우리 그 다주택자들의 85%가 2주택 소유자라고 네,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2주택자들이 내 전세 보증금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다 세금을 물려라는 이제 의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네. 이 주택 시장에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주택 경기가 네. 냉각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정책 당국도 이거 어떻게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고 아마 이달에 그 국회에서 네. 좀 더 자세한 논의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부 정책이 아니라 결국 또 정치권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이슈가 그렇겠죠. 돼버리거든요. 예. 예. 그 점이 참 안타까워요. 아마 이런 상태에서 원안대로 우리 226 대추적 나고 나서 후속 대책도 계속 네. 발표가 됐는데 원안대로 지금 원안을 살펴보면은 그 2주택자로서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는 유예했다가 네. 2016년부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네. 14%,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대로 유지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네. 발표를 했으면 이 조세 법원리상은 맞거든요. 법의 원칙상은 맞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 워낙 시장에서는 세금 자체보다는 이 주택자들의 사실은 이게 세수, 세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네. 우리가 그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2.9%거든요. 연간 그 전체 보증금에. 네. 거기다가 만약에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운용 수입이 있으면 그건 또 빼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네. 세득세로 내금은 굉장히 적은데 문제는 이렇게 소득이 잡히면 보통 경우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 가지고 있는 뭐 그 노년층이거나 네.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다른 의료보험이라든지 부담금을 제출을 안 하셔도 됐어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네. 근데 이런 부담금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시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이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략 어떤 식으로 고쳐질지 예상은 가능할까요? 지금은 뭐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나온 예. 거 보면은 어제 이제 그 장관께서도 이 주택 시장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를 유예 기간에 지금 2015년까지로 유예한다는데 이걸 한 2년 정도 더 유예를 해보자라는 얘기도 있고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지금 2천만 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뭐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없던 걸로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과세를 한다면 이 기준점을 조금 올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이면은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걸 좀 더 올려주고 그다음에 주택 그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잖아요. 네. 지금 월세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월세 부담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세 시장이 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증금은 빼주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짤 때부터 잘하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래서 이 조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이 살아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에 맞춰야 되는데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조세 당국도 참 어려움은 짐작이 갑니다만은 작년부터 계속 이런 식의 정책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상담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6498님인데 부모로부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증여액
이게 성인 1인당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를 합쳐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네. 이제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혹은 이제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그게 증여지 않습니까? 반대급부 없이 받으면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을 증여공제라고 합니다. 네. 증여공제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3천만 원이었는데 예. 올해부터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게 되는 더 거죠?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 아버지한테 금액이 줄어드는 네, 1억 원이라는 현금을 받았다라고 네. 해요. 그러면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빼주고 7천만 원에 대해서 기존에 10%의 세금을 물었거든요. 네. 그러면 세액공제에서 한 630만 원 정도를 네. 물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5천만 원이 기본공제가 되고 5천만 원의 10%니까 500만 원. 더 줄어드는 거기에 기본공제 10%를 해주면 450만 원만 세금을 내게 되니까 세금이 줄어들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증여공제라는 게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공제거든요. 직계 존비속이란 말은 아버지와 자식 네. 간의 거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준다든지 혹은 자식이 부모님한테 줄 때 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준.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도 5천만 원 받고 어머니한테도 5천만 원 받았다. 그럼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공제가 아니고 합계 1억을 받았죠. 제가 아들이 예. 그 1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네.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받는 직계 비속 자식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네. 그러면은 요건 이제 성인의 기준으로 5천만 예. 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편법을 쓸 수 있는 걸 방지하자는 그런 건가요? 예, 뭐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예. 한도를 2천만 원 공제받자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성인은 예. 10년에 5천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또 그 조부모가 손주한테 네. 증여를 하는 것도 직계 존비속 간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5천만 원. 이 경우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총괄해서 네. 또 외조부모 또 부모님 합쳐서 직계존책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까지만 되고요. 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렇군요. 모든 증여세 계산은 10년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총 재산을 합쳐서 그 증여세율도 10%에서 네.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증여재산 공제액도 10년을 통틀어서 한 번만 5천만 원 혹은 2천만 원 그렇군요. 예.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저에겐 조금 먼 얘기였는데. 배우자 간의 증여는 네. 또 굉장히 큽니다. 배우자 그래요? 간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상에 네. 우리 배우자 간에는 부부 공유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 간에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할 땐 6억까지 10년간 6억까지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 재산이라는 건 네. 누구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혼자서 단벌이를 그 소득이 네. 하더라도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예. 우리 민법에서 결국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라는 건 그거 나와 배우자의 재산이 공유돼 있는 상태를 예. 원상태로 돌려준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세법에서도 받아들여서 6억까지 공제 한도를 높여준 건데 네. 이것도 작다. 상속 공제 한도만큼 높여가자. 네. 부부간에 똑같이 공유라면 이혼할 때 굳이 그렇게 재산 분할로 많이 넘겨줘도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부부는 왜 6억 원으로 한정하느냐. 그런. 이것도 재산 분할처럼 똑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게 하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일종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거기서 나오게 저는 되네요. 이 예. 부부간의 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좀 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네. 저도요. 0466님 상담인데요. 2월 결손금 공제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결손금이 2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2010년과 2011년 소득은 거의 없었고 2012년에는
소득이 대폭 늘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경우 2013년에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얘기가 좀 복잡하죠. 네. 들으시는 분들 결손금이라는 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나기도 하지만 네. 손실이 나기도 해요. 그럼 그 손실이 결손금인데 우리 세법상 결손금은 차후에 이익이 나면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마이너스 2억 원이었고 예. 2010년, 2011년 돈을 거의 못 벌고 2012년에 조금 벌으셨어요. 근데 2012년에는 뭐 세금 낼 게 많지 않으셔서 과거에 손해봤던 거를 공제받지 못했는데 올해 소득세 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당연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근데 수 있다. 조건이 예. 이제 이분이 장부에 의해서 네.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하실 때 공제가 가능해요. 이 결손금은. 따라서 2013년도 소득세 5월에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분이 매출이 높으셨다면 네. 이번 달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겠죠. 성실 네. 신고니까 이럴 경우 과거에 마이너스 2억 원을 올해 소득에서 네. 마이너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고 내년에도 알겠습니다. 남는 결손금이 있으면 또 뺄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작년에 가불 문제라든지 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올해 어떻게 되고 있을지 좀 궁금하시죠? 내일은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십니다. 궁금한 점을 다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은 생생경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문자, 앱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